당장 나가세요. 발로 차버리기 전에. 79살 할아버지를 향한 신임 여군 소령의 노골적인 위협. 새벽부터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손주를 만나러 온 노인은 정문 앞에서 모욕당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은 눈밭에 쏟아졌고 무릎까지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령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위협한 그 노인 앞에 군단장이 무릎 꿇게 될 줄은.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운전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국밥집 주방에는 벌써부터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솥 앞에서 79살의 김철수 할아버지가 국자를 저으며 국물 맛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뼈를 하룻밤 내내 고아 우려낸 진한 육수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고 그 냄새는 골목 끝까지 번져나가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곤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오늘따라 더욱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군대에 간 지 이제 2달이 되었고 오늘은 드디어 면회를 갈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삶아 만든 수육은 민준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할아버지 수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맛 그대로였고 묵은지는 작년 김장철에 특별히 민준이 생각하며 담가둔 것이었습니다. 또 손주 보러 가시나 봐요? 옆 가게 과일 장사 박 사장이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수육을 써는 칼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민준이 이번 주에는 꼭 얼굴 봐야죠. 군대 가서 고생한다는데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에이, 할아버지. 그 정성이면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군대 가면 힘들어 죽는다고 난리인데 민준이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참 복 많은 거예요. 박 사장의 말에 철수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민준이 부모님은 2분 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민준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아들 내외를 한꺼번에 잃은 그날 이후로 철수 할아버지에게 민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마저 민준이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아버지와 손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수육을 정성스럽게 썰어 넓은 통에 담았습니다. 한 점 한 점 썰 때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대하던 날 아침 이발소에서 짧게 깎은 머리로 할아버지 앞에 섰던 민준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민준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손주를 꼭 껴안으며 우리 민준이 건강하게만 다녀와라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주방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빛바랜 군번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님들조차 그 사진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여 년 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으로 전역했던 그 시절은 이제 너무나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철수 할아버지 자신도 그 시절을 굳이 떠올리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후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명예직을 제안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자리는 이제 여기입니다라고 말하며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고 그렇게 20여 년을 묵묵히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군대 시절의 화려한 경력보다는 손주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고 아침마다 국밥 한 그릇에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시 반이 되자 철수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보온 도시락통에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국밥은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로 단단히 밀봉했고 수육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부위로만 골라 넉넉히 담았습니다. 묵은지와 깍두기는 별도의 통에 담아 국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어릴 적 감기 걸릴 때마다 할아버지가 끓여주던 생강차까지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철수 할아버지는 주방 벽에 걸린 낡은 군번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것을 내려 두꺼운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손주를 만나러 가는 군부대라는 곳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고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그 세계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철수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젊은 시절 후배들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품격으로, 명령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의 군대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6시가 되자 철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도시락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국밥집 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곧 민준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추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철수 할아버지는 여러 번 도시락 보따리를 확인했습니다. 국밥이 식지는 않았는지, 김치통 뚜껑은 제대로 닫혔는지, 수육은 충분히 담았는지 자꾸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손가락 끝이 얼얼해져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버스는 정확히 6시 10분에 도착했고 철수 할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락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점점 더 거세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40분쯤 달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철수 할아버지의 점퍼 어깨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철수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 보따리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국밥이 식지 않았는지 손으로 만져보고 보온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9살의 나이에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생각만 하면 힘이 났습니다. 두 번째 버스는 1시간 가까이 달렸고 도시 풍경이 서서히 교외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낮은 건물과 논밭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철수 할아버지는 민준이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기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어색해하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할아버지께 꽃다발을 건네며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작은 읍내 정류장에서 세 번째 버스로 갈아탈 때쯤 철수 할아버지의 다리는 이미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세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꼭 끌어안으며 조금만 참자,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좁은 시골길을 구불구불 달렸고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민둥산이 보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길가의 나무들은 하얗게 쌓인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흐려진 창문을 손으로 닦아가며 부대가 있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대 통지서를 받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민준이에게 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군대는 힘든 곳이지만 너를 성장시키는 곳이기도 하단다. 할아버지도 그 시절을 거쳐왔고 그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고 철수 할아버지의 낡은 운동화는 눈에 젖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도시락 보따리를 단단히 붙들고 부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좁은 시골길은 이미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부대까지는 또 10여 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걸으며 철수 할아버지는 숨이 가빠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무뎌졌지만 도시락 보따리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넘게 걸려 이곳까지 온 이유는 오직 하나, 민준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대 정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그 앞을 지키는 경계병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민준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하자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보따리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 퍼졌고 눈발은 할아버지의 회색 머리카락 위에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79살의 노인이 새벽부터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 이곳에 도착한 이유는 단 하나, 손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곧 민준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철수 할아버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추위도 피로도 긴 여정의 고단함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철수 할아버지는 부대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그의 뒷모습은 하얀 눈발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부대 안쪽은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보따리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온 용기 안에서 아직도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문 초소에는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이등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군복 위로 두꺼운 파카를 걸친 그는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자세를 바로 세우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병사. 내가 손주 면회를 왔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긴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등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에 젖은 낡은 점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양손에 든 무거워 보이는 도시락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민간인분은 함부로 부대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면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등병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원칙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상부에서 받은 지시를 따르고 있었고 규정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 보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그런 경계병이었던 적이 있었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네. 그럼 손주한테만 이 음식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새벽부터 준비해서 여기까지 가져왔거든. 민준이 김민준 이등병이라네. 할아버지는 도시락 보따리를 조금 들어 올리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등병은 더욱 난처한 표정이 되었고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소 뒤편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딱딱 규칙적이면서도 권위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군 소령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빠른 진급을 거듭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대에 전입 온 지는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부대 안에서는 그녀의 권위적인 성격과 냉정한 태도가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서연 소령은 철수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군복은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고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여긴 군부대입니다. 민간인이 이렇게 얼쩡거리면 곤란합니다. 서연 소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철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의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눈에 젖은 낡은 운동화, 해진 점퍼, 그리고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불편한 존재로만 비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손주 면회를 왔는데요. 음식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요.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새벽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돼지국밥과 수육, 묵은지와 깍두기가 담겨 있었고 아직도 희미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소령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무슨 시장 바닥입니까? 병사들이 이런 식으로 특혜를 받으면 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연 소령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철수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9살의 노인이 추위에 떨며 서 있는 모습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이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경계를 서던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끼어들려 했지만 서연 소령의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타입이었고 어떤 이의 제기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손주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더욱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소령님, 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손주가 군대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시면. 하지만 서연 소령은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도시락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이 넘게 걸려 이곳까지 온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무참히 거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안쪽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혹은 건물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 소령의 권위가 그만큼 무서웠고 그녀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쓰라리게 아파왔고 목구멍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만 도시락 보따리를 더욱 꼭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소령님, 부탁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습니다. 79살의 노인이 이렇게까지 간청하는 모습에도 서연 소령은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안 됩니다. 이상 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서연 소령은 차갑게 말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군번줄이 손에 만져졌고 그것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경계를 서던 이등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무력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젊은 병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그에게 있지 않았고 단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점퍼 어깨 위로, 회색 머리카락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었고 도시락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쪽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훈련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막사에서 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요? 만약 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 그 어딘가에 손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군인의 가족은 강해야 한다고 언제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고 정문 앞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서연 소령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벽은
단순히 계급이나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서연 소령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이 넘게 걸려 이곳까지 온 여정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렇게 헛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소령님, 정말 부탁입니다. 단 한 번만. 서연 소령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집착하시네요. 군 생활을 그렇게 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군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군기가 아니라 무례함이었고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안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42살의 김태준 중령이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그는 보여주기식 보고에 급급한 전형적인 권위형 간부였고 서연 소령과는 입대 동기였습니다. 태준 중령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곧바로 소령 편에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 소령? 서연 소령은 철수 할아버지를 턱으로 가리키며 불쾌한 표정 이응 지었습니다. 민간인이 계속 규율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태준 중령은 철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민간인이 이렇게 규율을 무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장 돌아가시는 게 상호간에 좋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인간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귀찮은 민원을 처리하듯 하는 차가운 태도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령님, 소령님,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원칙은 원칙입니다. 태준 중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말투는 기계적이었고 마치 민원 담당 공무원처럼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도시락 보따리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38살의 최영식 상사가 초소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행정보급관인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시고요. 영식 상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절차 밟으려면 비용이 좀 드는데 돈 조금만 쓰시면 쉽게 해결될 일입니다. 순간 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명백한 뇌물 요구였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군인으로서 이런 부정부패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상사,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식 상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규정대로 하시는 수밖에요. 우리도 바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서연 소령과 태준 중령은 이 대화를 듣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인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군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쪽에서는 병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그늘에서
창문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어르신 손주 보러 오셨다는데, 새벽부터 오셨다던데. 안 됐다,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소령님한테 찍히면. 속삭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0여 년 전 자신이 막 소위로 임관했을 때였습니다.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던 중 면회 온 어머니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오셨고 손수 만든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대 선임들은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고 짧은 시간이나마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고생이 많구나. 이거 먹고 힘내거라.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지,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알았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철수는 후에 부하들에게도 같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고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권위적인 태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손주를 위해 먼 길을 왔건만 대접은 전혀 달랐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군인들에게서는 그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어깨 위로, 회색 머리카락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졌고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연 소령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태준 중령을 보았습니다. 중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러시면. 태준 중령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어르신, 정말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영식 상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업무가 있어서요. 계속 이렇게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세 사람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철수 할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손주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민준이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멀리 부대 안쪽에서 민준이는 여전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훈련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병 훈련 중에는 마음대로 이탈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저 무서운 소령님의 눈밖에 날까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민준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도시락 보따리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에 담긴 음식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돼지국밥도, 민준이가 좋아하던 수육도, 작년에 담가둔 묵은지도 모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정문 앞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고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새 간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소령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는 것도 지쳤고 이 고집스러운 노인이 자리를 뜨지 않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령은 큰 걸음으로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구두 소리는 마치 심판의 북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서연 소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도시락 보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제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연 소령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수 할아버지 바로 앞까지 다가서더니 갑자기 발끝으로 바닥을 툭 찼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시죠. 아니면 강제로 끌어내겠습니다. 소령의 발이 할아버지를 향해 움직이는 듯한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흔들렸고 양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보따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따리가 눈 쌓인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온 용기의 뚜껑이 열리면서 따뜻했던 돼지국밥이 쏟아져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묵은지 통도 넘어지며 붉은 김치 국물이 하얀 눈 위로 번져갔습니다. 정성껏 썰어 담았던 수육 조각들이 눈밭에 흩어졌고 깍두기도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던 음식들이 민준이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게 번져가는 김치 국물은 마치 할아버지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음식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무릎을 대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육 한 조각, 김치 한 쪽이라도 건져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철수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밭에 떨어진 수육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과 흙이 묻어 있었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것이 맺혔고 그것은 곧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 소령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규율을 어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교훈을 얻었기를 바라는 듯한 냉소적인 태도였습니다. 태준 중령과 영식 상사도 그 옆에 서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쪽 건물 그늘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의 김민준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는 막사에서 나와 정문 쪽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줍고 계셨습니다. 79살의 노인이 자신을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할아버지를 일으켜드리고 저 무례한 간부들에게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병 훈련 기간 중에 마음대로 이탈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서연 소령의 무서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섰다가 할아버지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주먹을 꽉 쥔 손에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떨리는 손이, 눈밭에 흩어진 음식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의 입술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할아버지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들을 다시 보따리에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과 흙이 묻었고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민준이에게 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손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것이고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주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었고 바지는 젖어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망가진 음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소령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민원을 처리한 듯한 만족감이었습니다. 태준 중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면회가 안 됩니다. 영식 상사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세 사람은 철수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부대 안쪽으로 걸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계속 내렸고 할아버지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발끝은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운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철수 할아버지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군대가 목숨 걸고 지켰던 조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권위와 품격은 사라지고 오만과 무례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 안쪽 곳곳에서 병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소용돌이쳤지만 여전히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발 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79살 노인의 존엄은 그렇게 눈밭에 짓밟혔고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망가진 도시락 보따리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할아버지의 온몸은 눈으로 뒤덮여 마치 하얀 동상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소령과 태준 중령, 영식 상사는 이미 부대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손주를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민준이에게 피해만 갈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고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앞에 천천히 정차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량이었고 번호판에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소에 있던 이등병이 긴장한 얼굴로 차량을 확인하더니 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군단장님이시다. 군단장님 오신다. 그 말이 퍼지자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연 소령과 태준 중령, 영식 상사도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고 곧바로 긴장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57살의 이정훈 중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이 지역 군단을 총괄하는 군단장이었고 수많은 부대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의 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강인하면서도 품위가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문 앞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 쌓인 땅바닥에는 붉은 김치 국물이 번져 있었고 수육 조각들과 깍두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79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망가진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바지 무릎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훈 군단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단련된 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병사들이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멀리서 3명의 간부가 급히 경례 자세를 취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정훈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서연 소령과 태준 중령, 영식 상사는 급히 달려와 바싹 긴장한 얼굴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별일 아닙니다. 민간인이 규율을 어겨서 바로잡던 중이었습니다. 서연 소령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내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군단장은 철수 할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김치 국물,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대비되며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천천히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군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걸음을 멈추었고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그리고 곧바로 충격이 스쳐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정훈 군단장의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0여 년 전 자신이 젊은 중이었을 때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엄하지만 공정했던,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존경받았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분이었습니다. 설마
정훈 군단장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롭고 품격 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은사님, 맞으십니까? 정훈 군단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훈 군단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은 채로 철수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서연 소령과 태준 중령, 영식 상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군단장이 무릎을 꿇다니, 그것도 민간인처럼 보이는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사님, 정훈입니다. 이정훈입니다. 군단장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은사님께 훈련받았던 이정훈입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고 희미하게나마 젊은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던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났던 젊은 중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정훈이 자네였나?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고개를 들어 은사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훈 군단장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은사의 젖은 바지 무릎을, 그리고 떨고 있는 손을 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먼저 은사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철수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군단장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은사의 어깨에 걸쳐 주었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 소령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발길질 위협까지 했던 그 노인이 군단장의 은사라니 이것은 악몽이었습니다. 태준 중령과 영식 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군단장님이 무릎 꿇으셨어. 저 어르신이 누구시기에? 은사님이라고 하셨잖아.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군단장님께서 무릎까지 꿇으실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동시에 할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은사를 부축한 채 천천히 돌아서서 서연 소령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고하라.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반전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은사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들인 채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 소령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서연 소령과 태준 중령, 영식 상사는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는가? 정훈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군단장은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내 은사님이시다. 30여 년 전 내가 젊은 중이었을 때 나를 훈련시켜 주신 분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이시다. 군단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술렁였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서연 소령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고 태준 중령은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다시 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사님, 제가 늦었습니다. 은사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제 불찰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네, 정훈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다만 군대가 많이 변했구만. 그 말에 정훈 군단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은사께서 평생 몸담았던 군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조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군단장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은사님, 손주분을 만나러 오신 겁니까?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가진 도시락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를 보러 왔지. 새벽부터 준비해서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왔는데 이 꼴이 되고 말았네. 정훈 군단장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붉게 번진 김치 국물, 눈에 묻은 수육 조각들, 그리고 은사의 젖은 바지 무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민준이라고 하셨습니까? 김민준 이등병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내 손주일세. 정훈 군단장은 즉시 주변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김민준 이등병, 당장 이리로 나와라. 멀리서 지켜보던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눈물이 그칠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충성, 김민준 이등병입니다. 민준이는 정훈 군단장 앞에서 경례를 올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군단장은 민준이를 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등병, 저분이 자네 할아버지신가? 충성? 그렇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고 나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라. 그리고 오늘 하루는 자네에게 특별 휴가를 준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급히 철수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정문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훈 군단장도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정훈 군단장은 다시 서연 소령 일행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연 소령, 김태준 중령, 최영식 상사. 지금부터 내가 묻는 것에 정확히 대답하라. 세 사람은 차렷 자세로 섰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사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서연소령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이 규율을 어겼다고? 정훈 군단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주를 만나러 온 할아버지가 무슨 규율을 어겼단 말인가? 내가 보기에는 자네들이 인간의 도리를 어긴 것 같은데. 서연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은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음식이 왜 이렇게 바닥에 흩어져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은사님의 바지 무릎에는 눈이 묻어 있었다. 무릎을 꿇으셨다는 뜻이지. 79살 노인이 손주 만나려고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자네들은 무엇을 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주변 병사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본 사람 있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소령님께서 어르신께 발길질 위협을 하셨고 그 바람에 어르신께서 놀라 도시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정훈 군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소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인가? 서연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위협만 했을 뿐입니다. 직접 발길질을 한 것은 위협만 했다고? 정훈 군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그것도 79살 노인에게 발길질 위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서연소령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태준 중령과 영식 상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중령과 상사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나? 태준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규율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율? 정훈 군단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들이 말하는 규율이 과연 무엇인가? 노인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규율인가? 그는 영식 상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사, 자네는 뭔가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영식 상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했다면서? 민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인가? 영식 상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들은 군인의 품격을 잃었다. 권위만 내세우고 약자를 짓밟고 부정부패에 손을 댔다. 이것이 내가 보는 현재 이 부대의 모습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대의 모든 비리를 전면 조사하라. 가혹행위, 사고 은폐, 보급비리,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한다. 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박서연 소령, 김태준 중령, 최영식 상사는 모든 보직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다시 철수 할아버지와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꼭 안은 채 군단장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은사님께 이런 고통을 드렸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고개 들게. 자네 잘못이 아니네. 다만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은사님. 정훈 군단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은사에게서 배웠던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권위가 아닌 존경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정훈 군단장의 명령이 떨어진 후 부대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사팀이 즉각 구성되었고 부대 내 모든 기록과 문서들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동안 침묵 속에 억눌렸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철수 할아버지와 민준이를 부대 내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준비되었고 깨끗한 수건과 담요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금씩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앉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란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지.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편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훈 군단장이 직접 지시한 만큼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었고 병사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가혹행위 은폐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 선임병들의 구타와 얼차려가 있었고 일부 병사들은 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소령은 이를 보고받고도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느냐며 무마했고 오히려 피해 병사들에게 약하게 굴지 말라고 훈계했었습니다. 조사팀이 병사들을 면담하자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령님께서 맞았다고 보고하면 오히려 우리를 나약하다고 하셨습니다. 견디라고만 하셨어요. 군인은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병사들의 증언은 일치했고 기록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보고가 여러 건 올라왔지만 서연소령은 이를 모두 무시하거나 축소 처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은 총기 오발 사건 은폐였습니다. 한 달 전 신병훈련 중 총기 오발로 병사 한 명이 귀를 다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는 명백히 보고되어야 할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소령은 큰 피해는 없었으니 문제없다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병사에게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조사팀이 당시 현장에 있던 병사들을 면담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병사는 지금도 귀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령님께서 보고하지 말라고 하셔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대 평가에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고 은폐였고 병사의 안전보다 부대의 평가를 우선시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드러난 것은 영식 상사의 보급 비리였습니다. 조사팀이 PX 물품 재고를 점검하자 장부와 실제 재고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담배, 과자, 음료수 등 인기 있는 물품들이 상당량 빠져나가 있었고 영식 상사는 이를 외부에 팔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대 내 각종 물품을 빼돌려 민간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상사님이 물건을 빼돌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민간인들이 찾아와서 돈을 주고받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장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었고 군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태준 중령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고 오히려 서현 소령의 편을 들어 병사들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보여주기식 보고에만 급급해 실제 부대 관리는 소홀히 했고 상급 부대에는 거짓 보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하나씩 정훈 군단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군단장은 보고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총괄하는 군단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정도였나? 정훈 군단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부대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현 소령, 태준 중령, 영식 상사는 보직 해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는 그들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진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인사 기록에 영구적인 흠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서현 소령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빠른 진급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하들의 신뢰,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품격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태준 중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과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식 상사는 비리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계좌와 거래 내역이 조사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부당 이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군 생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퍼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억압적이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부대 전체에 특별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민준이와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로 준비된 따뜻한 음식을 함께 먹었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께 군 생활 이야기를 했고 할아버지는 손주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흐뭇해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훈 군단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철수 할아버지 앞에 공손하게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사님,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비리가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고했네, 정훈이. 이제 이 부대가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구만. 명심하겠습니다, 은사님. 은사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훈 군단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할아버지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룻밤 푹 쉬고 나니 몸의 피로는 많이 풀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짐을 챙겨드리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가야지. 너는 여기서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다음에 또 보러 올게. 네, 할아버지. 다음에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민준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민준이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정훈 군단장이 직접 나와 철수 할아버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부대 내 주요 간부들도 함께 도열해 있었고 모두 공손하게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인에게 하는 예우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선배 군인에게 바치는 경이었습니다. 은사님, 정말 가셔야 합니까? 정훈 군단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단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훈이, 이제 나는 돌아가야지. 자네에게는 자네가 지켜야 할 부대가 있고 자네를 믿고 따르는 부하들이 있네. 할아버지는 잠시 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간부들의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정훈이,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은사님.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네. 권위가 아니라 품격으로, 명령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지. 자네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훈 군단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사님. 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부대뿐만 아니라 제가 총괄하는 모든 부대에 은사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손주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할아버지를 놓아드리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해.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좋은 군인이 되거라.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손주를 한 번 더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훈 군단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은사님, 제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고맙네만 괜찮네. 내가 올 때처럼 버스 타고 가면 되네. 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 고생하신 것도 모자라서. 정훈이, 난 평범한 사람일세. 특별 대우 같은 건 원하지 않네. 버스 타고 가는 게 내게는 더 편하단다. 철수 할아버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훈 군단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사님. 그럼 적어도 정문까지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열한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고 병사들도 멀리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겪었던 모욕과 고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정훈이를 다시 만난 기쁨과 부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본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은사님,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군단장은 마지막으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제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잘하고 있네, 정훈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정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새로 준비된 도시락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들이었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드시라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반짝이며 세상은 깨끗하게 정화된 듯 보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어제와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는 무거운 절망과 모욕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대가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손주와도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은 철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군번줄은 여전히 빛바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군인으로 살았던 그 시절, 후배들을 가르쳤던 그 시절, 정의와 품격을 지키려 노력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손주를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운명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자신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락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민준이가 있었고 정훈이가 있었고 그리고 변화를 시작한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버스는 눈 덮인 시골길을 달렸고 햇살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9살의 노인에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끝에서 얻은 것은 소중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진정한 가치는 그가 살아온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권위가 아니라 품격으로, 강압이 아니라 존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한 사람의 용기와 품격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철수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햇살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고 버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변화는, 그가 보여준 품격은 부대 안에서 그리고 그를 목격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따뜻했고 세상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후회했던 순간, 혹은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깨달았던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